아저씨, 나이 먹고 눈도 침침하면 그냥 집에서 쉬세요. 비를 맞으며 쓰레기를 치우던 그 순간 40년 현장을 버텨온 66살 사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자부심이 단 한 달 만에 무너져 내렸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오직 제 두 손과 땀으로만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땅 위에 수십 채의 집을 세워 올렸는데 이제 그 손으로 남의 쓰레기를 치우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월 250만 원, 연금의 3배가 넘는 그 돈을 위해 저는 매일 조금씩 제 이름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다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제 이름은 김수길입니다. 올해로 66, 고향은 경북 영주지만 서울 하늘 아래서 산 세월이 더 깁니다. 25에 처음 공사판에 발을 들였으니 어느새 40년이 훌쩍 넘었더군요. 그 세월 동안 제 손이 닿지 않은 건물이 이 동네엔 드물 정도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강철 김씨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별명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제 진짜 이름처럼 됐어요.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 현장에서도 손이 얼어붙는 한겨울 콘크리트 타설에서도 강철 김씨는 안 쓰러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도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흰 와이셔츠 입고 에어컨 바람 쐬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제 손으로 세운 건물이 서울 하늘 위로 올라갈 때의 그 뿌듯함은 사무실 책상 앞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강철도 녹쓰는 법인가 봅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그의 건설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현장마다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수주를 포기했고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비를 받지 못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도 그해 여름부터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한 달, 두 달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무릎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계단을 오를 때 시큰거리는 정도였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버텨준 무릎인데 이 정도쯤이야 싶었죠. 하지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중노동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연골이 닳았다. 중노동은 어렵다. 저는 40년 동안 몸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기술도 몸이었고 자존심도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이제 한계라고 하니 의자에 앉은 채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간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인천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고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챙겼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미역국을 끓여 밥상을 차려놓았더군요. 제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라니. 왜요?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그냥요 라고 했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내는 그날이 마지막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내색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도착하니 오래 함께한 동료 박 씨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고 나이는 먹고 일감은 줄어드는데 몸은 버텨주질 않는. 형, 오늘 마지막이지요? 박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평소처럼 일했어요. 이미 여기저기 고장날 대로 고장난 몸을 억지로 이끌고 벽돌 나르고 커프집 잡고 점심을 먹고 나서 소장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소장님, 저 오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이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김씨.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40년이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작업복을 개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안전모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여다봤어요. 흠집 가득한 노란 헬멧, 이름표도 떨어지고 턱끈도 헤어졌지만 저한테는 훈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걸 사물함 선반 위에 올려두고 나왔어요. 현장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해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았죠. 저 하나가 빠져나갔는데 현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강철 김 씨는 그렇게 40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을 떠나고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랫동안 쉬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져도 억지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을 천천히 먹고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나쁘지 않다 싶었습니다. 이게 은퇴라는 거구나. 평생 이런 아침 한번 못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가 모이 쪼는 걸 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한참 올려다보고 그게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2달째로 접어들면서 슬슬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뭐가 불편한 건 아닌데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현장에 있을 땐 몸은 힘들어도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거든요. 눈 떴다 싶으면 점심이고 점심 먹었다 싶으면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TV를 틀어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낮에 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저랑 상관없는 세상 얘기 같았고 채널을 돌리다 결국 끄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현장 동료들은 여전히 일을 나가고 있었고 저만 혼자 집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엔 아직 가기가 멋쩍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거든요. 나는 아직 그 나이가 아니다 하는 이상한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3달째 되던 달, 연금 수령일이었어요. 통장 앱을 열어서 잔액을 확인하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82만 3천 원. 40년을 일했습니다. 비오나 눈오나 현장을 지켰고 명절에도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엔 아스팔트 열기에 숨이 막혔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어도 장갑을 벗고 일했습니다. 그 세월이 통장에 찍힌 숫자는 82만 3천 원이었습니다. 젊을 땐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용돈 보태면 되겠지. 그때는 일도 하고 있을 테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전부가 되고 나니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서 처음으로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살면서 가계부 같은 건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벌면 쓰고 모자라면 더 벌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에 홀린 것처럼 종이를 꺼내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27만 원, 아내 혈압약, 제 물리치료비, 통신비, 식비, 아무리 아껴도 50만 원은 넘었습니다. 가끔 외식이라도 한번 하면 그것만으로도 몇만 원이 훌쩍 나갔습니다. 더하고 나서 멈췄습니다. 숨만 쉬는데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은 82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20만 원 가까이 구멍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종이를 덮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숭늉 한 그릇을 앞에 놓아줬습니다. 그 말 없는 배려가 오히려 더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빠져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사이의 그 간격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커졌습니다. 저축이 있긴 했습니다. 현장 일하면서 틈틈이 모은 돈이 4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을 일해서 남은 게 4천만 원이라는 사실이 새삼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버텨줄 것인가. 한 달에 20만 원씩 적자라 치면 4천만 원은 200개월치입니다.
17년이 채 안 됩니다. 제가 83이 되는 해에 바닥이 나는 계산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일도 없다는 가정하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건 60년 넘게 살면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내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집에 큰 수리가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회사 다니며 아이 둘 키우느라 빠듯하게 삽니다. 제가 거기다 짐까지 된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한테 기댄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형제들한테 짐 안 지우려고 장례 비용 혼자 다 댔습니다. 장인어른 편찮으실 때도 제가 먼저 나서서 병원비를 보탰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고,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끙끙거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산에 올라가도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모를 리가 없었죠.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던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난한 노후를 안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뒷산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아파트 1층 게시판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빳빳하게 새로 붙인 공고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경비원 모집, 월 250만 원, 경력 무관, 성실한 분 우대. 한동안 그 종이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250만 원. 제 연금의 3배가 넘는 돈이었죠. 그 돈이면 적자는커녕 매달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40년 건설 현장 출신한테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위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라면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찍었어요. 공고에 적힌 관리사무소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혀있던 82만 3천 원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경비원 공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직 자리 있습니까? 면접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어요. 관리사무소 소장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저를 위아래로 한번 보고는 말했어요. 건설 현장에 계셨으면 체력은 좋겠네요. 언제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그게 다였어요. 자격증도 묻지 않았고 왜 이 일을 하려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강철 김씨라는 별명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그냥 버텨줄 수 있는 몸 하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됐어요. 정식 근무 전에 경비원 교육 먼저 받으셔야 해요. 3일짜리 직무교육인데 일정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파트 경비원이 됐어요. 며칠 뒤 교육장에 갔습니다. 저 같은 60대 남자들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인 게 눈에 보였어요.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굽거나 손마디가 굵거나 3일 동안 배운 내용은 소방 기초, 민원 응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감정노동 관리였어요. 감정노동 관리.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경비 업무에서 가장 힘든 건 체력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아 들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괜히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는 잠깐 멈추더니 물었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장보다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그 말이 얼마나 순진한 소리였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땐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출근 전날 밤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유니폼을 미리 받아왔어요. 남색 셔츠와 바지, 가슴에는 아파트 이름이 수놓인 작은 로고, 그리고 남색 모자 하나. 아내가 다림질을 해줬습니다. 셔츠 깃을 꼼꼼하게 펴면서 말없이 다리고 또 다렸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결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아내가 이렇게 제 셔츠를 다렸거든요. 손이 어찌나 꼼꼼하던지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만들어놨었습니다. 당신 손재주는 여전하네요. 제가 말했더니 아내가 피식 웃었어요. 30년이 지나도 이것밖에 못 늘었네. 그날 밤은 오래간만에 잘 잤어요. 걱정보다 기대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에 눈이 떴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현장 생활이 새긴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세수를 하고 유니폼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작업복이나 앞치마만 입고 살았는데 이렇게 깔끔한 제복을 입으니 처음엔 어색했어요. 어깨가 뻣뻣하고 어디다 손을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자를 눌렀었어요. 남색 모자챙을 앞으로 반듯하게 맞추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때 아내가 방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다가와 모자챙을 손으로 살짝 매만져 줬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챙을 고르고 셔츠 깃을 한번 다듬어 줬어요. 밥 먹고 가요. 그게 아내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아내는 별말이 없었어요.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된장찌개를 떠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가끔 차 한 대씩 지나갔어요. 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요. 돈보다 당신이 먼저예요. 저는 그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 현장도 버텼는데 이 정도야. 250만 원이면 충분하다. 아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걸었어요. 경비실은 아파트 정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전임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작은 체구의 남자였는데 제가 들어서자 반갑다는 표정도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수길 씨 맞죠? 인수인계할게요. 말투가 건조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 특유의 목소리였어요. 경비실 안에 들어서는데 생각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의자 하나, 모니터 2개, 작은 책상. 한쪽 구석엔 간이 침대가 접혀 있었어요. 냉장고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미니 냉장고가 책상 밑에 있었고 그 위에 전기포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는 저 선반에 받아두고요. 입주민 차량은 스티커 확인하고 외부 차량은 동호수 물어보고 기록해요. 분리수거는 화, 목, 토요일. 각 층 세대에서 안 내려오면 올라가서 독려해야 해요. 전임자는 빠르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뭔가를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처럼. 저는 받아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단순히 앉아서 오가는 사람만 보는 줄 알았는데 택배, 주차, 분리수거, 민원, 순찰. 목록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나고 전임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문 앞에서 잠깐 돌아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그대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됐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경비실에 앉아서 모니터 화면을 보며 첫 근무를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곳곳이 까만 화면에 네모칸으로 나뉘어 찍혀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복도, 정문, 후문. 이른 아침이라 아직 조용했어요. 간간히 출근하는 주민들이 정문을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서 한 명 한 명 눈으로 확인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몇몇은 고개를 까딱이며 지나쳤고 몇몇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갔습니다.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은 10명 중에 2~3명이었어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곧 생각을 고쳤어요. 바쁜 아침이니까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첫 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알았어요. 24시간 격일 근무. 말로 들을 때와 직접 겪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꼬박 하루를 그 안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첫날은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몸이 아직 긴장 상태였으니까요. 새로운 일에 적응하려는 본능이랄까? 눈도 또렷하고 발도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면서 몸이 슬슬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오전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 맞이하고 택배 차량 들어오면 서명하고 주차 안내하고 움직임이 있으니까 시간이 갔어요. 문제는 오후부터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경비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낮 시간엔 오가는 사람도 줄고 택배도 뜸해지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렇다고 졸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 인터폰이 울릴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으면 무릎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시큰시큰 쑤셨습니다. 움직일 때만 아픈 줄 알았는데 오래 앉아있어도 아팠어요. 건설 현장에서 혹사당한 무릎이 이제 앉아서도 항복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바빠졌어요. 퇴근하는 주민들이 몰려들고 배달 오토바이가 줄을 서고 주차 자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중 주차였어요. 우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대수에 비해 주차면이 적다 보니 저녁 8시만 넘으면 통로 여기저기에 차들이 비스듬히 서 있었어요. 그러다 누군가 나가려고 하면 경비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제 차 앞에 누가 차 세워놨어요. 빨리 빼줘요. 저는 주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직접 동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무릎이 아픈 몸으로 주차장과 경비실을 오가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또 택배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비실 선반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하루에 들어오는 택배가 많으면 100개가 넘었습니다. 크기도 가지각색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것부터 냉장고 크기만 한 것까지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정리하다 보면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날랐던 어깨가 이제는 그 무게도 버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낮 시간은 견딜만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밤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가면 경비실 안은 완전히 저 혼자였습니다. 간이 침대를 꺼내 펴고 누웠어요. 폭이 60cm도 안 되는 침대였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우면 떨어질 것 같아서 천장을 보고 꼼짝 않고 누워야 했어요. 형광등을 끄면 모니터 불빛만 파랗게 남았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잠을 청하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왔어요.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언제 벨이 울릴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잠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벨이 울렸습니다. 아저씨,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요. 발소리가 쿵쿵거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시계를 보면 새벽 1시였어요. 저는 부스스 일어나 윗집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와서요. 조금만 조심해 주시겠어요? 윗집 주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걸어 다녔는데.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채 눈을 붙이기도 전에 이번엔 주차 민원이었어요. 새벽 2시 반에 늦게 귀가한 주민이 자기 자리에 다른 차가 세워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주차장을 직접 나가 확인했어요. 새벽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 번호를 확인하는데 무릎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 뭔가 갈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시 경비실로 들어왔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간이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이번엔 정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새벽 배송 트럭이 들어왔어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어요. 눈이 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경비실 유리창 밖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어요. 별도 없고 달도 없는 그냥 까만 하늘이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새벽을 수도 없이 버텼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때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버텨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내가 원하던 건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도 전에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근무 5일째 되던 날 터졌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치고는 제법 굵었어요. 우산 쓰고 출근하는 주민들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빗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경비실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너머로 보이는 단지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쌓인 박스들이 수거장 앞까지 넘쳐 흘러 있었어요. 우비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빗속에서 박스를 납작하게 눌러 쌓고 끈으로 묶어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비에 젖은 박스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눌러도 자꾸 옆으로 쏟아졌어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한 장 한 장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양복 차림의 남자였어요. 손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추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자는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들고 있던 봉투를 툭 내려놨어요. 정리해놓은 박스 더미 위에 그냥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빨리 안 치워요? 냄새나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비가 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현장에서 한 번도 안 해본 행동이었는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남자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위아래로 한번 훑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 관리비로 아저씨 월급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느려요? 나이 먹고 눈도 침침하면 집에서 쉬지 그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주변에 사람이 몇 명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뭘 말해도 진다는 걸 어디선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한번 치고 돌아섰어요. 우산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박스 더미를 향해 몸을 숙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잘 몰랐어요. 박스를 집어드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비가 눈에 들어간 건지 눈물이 나온 건지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박스를 눌러 쌓고 끈을 묶고 또 눌러 쌓고 그러는 동안 머릿속에선 자꾸 그 말이 맴돌았어요. 나이 먹고 눈도 침침하면 집에서 쉬지 그래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평생 남의 손을 빌린 적이 없어요. 25세 공사판에 처음 발을 들인 날부터
단 하루도 빈둥거린 날이 없었습니다. 여름엔 땡볕 아래서, 겨울엔 손이 터지도록 일했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고,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비 맞으며 남의 쓰레기를 치우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분리수거 정리를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비를 벗어 걸고 의자에 앉았어요. 경비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거울은 없었지만 모니터 화면이 꺼진 순간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보리 속 들어간 얼굴, 충혈된 눈, 낯선 노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강철 김씨,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비오나 눈오나 현장을 지켰던 사람, 무거운 벽돌을 하루에 수백 장씩 날랐던 사람, 동료들이 쓰러져도 끝까지 버텼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관리비 타령을 듣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경비실입니다.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게 신기하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어요. 딱히 뭐가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일은 똑같이 했고 자리도 똑같이 지켰어요. 그런데 아침에 유니폼을 입을 때 거울을 보는 게 싫어졌습니다. 예전엔 모자를 눌렀으면서 그래도 뭔가 해낸다는 기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남색 모자가 그냥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같은 경비실을 쓰는 선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70살 박노인이었어요. 격일 근무다 보니 자주 마주치진 않았지만 교대 시간에 가끔 얼굴을 봤습니다. 박 씨는 이 아파트에서만 벌써 3년째였어요. 말수가 적고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뚝뚝한 사람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지쳐있는 거였어요. 어느 날 교대 시간에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일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심한 말 들을 때 있지 않아요? 박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쓴웃음에 가까웠어요. 김 씨, 여기선 다 그래요. 처음엔 저도 속상했는데 이제는 그냥 흘려들어요. 귀를 닫아야 버텨요. 여기서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되던가요? 박 씨가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어요. 안 되지요. 근데 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되는 척. 그러니까 박 씨도 3년 동안 되는 척을 하며 버텨온 거였어요. 그날 저녁 근무 중에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전등이 나갔다는 거였어요. 503호 주민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몇 번을 얘기해야 해요?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경비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난주 민원은 제가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박 씨 근무 때 접수된 거였어요. 관리사무소에 전달은 됐는데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정을 설명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다시 연락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말했어요. 맨날 그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는데 이런 것 하나 제때 못 고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깐 앉아 있었어요. 관리비.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입에서 나왔어요. 관리비로 월급 준다는 말.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이고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게 맞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듣고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그날 밤 순찰을 돌았습니다. 지하주차장부터 옥상까지 한 바퀴를 도는데 30분 걸렸어요. 지하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평생 뭔가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리고 지붕을 얹었어요. 그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었어요. 저 건물이 내 손으로 세워졌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민원을 받고, 죄송하다고 하고, 또 민원을 받고, 또 죄송하다고 하고, 그게 반복될 뿐이었어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난간 너머로 도시 불빛이 보였어요. 저 멀리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건물들 중에 제 손이 닿은 것도 있을 겁니다. 어느 동네 어느 골목에 제가 올린 벽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랑스럽다는 건지 서럽다는 건지 잘 몰랐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한 칸 한 칸 내려올 때마다 뭔가가 갈리는 느낌. 의사가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한계라는 걸.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모레면 또 출근이다. 그 다음 날 또 24시간이다. 그 생각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잠이 드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어중간한 상태로 밤이 깊어갔어요. 퇴근길 버스를 탄 건 아침 6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경비실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길었어요. 밤 10시에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4층 주민이었어요. 윗집 아이가 뛰어다닌다고 당장 올라가서 얘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윗집에 전화를 돌렸더니 아이 엄마가 발끈했어요. 애가 좀 걸어다니면 어때요? 밤 10시가 무슨 한밤중이에요? 아래 위 양쪽 다 달래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리에 누운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엔 주차 민원이었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늦게 귀가한 주민이 자기 지정 자리에 다른 차가 있다고 당장 해결하라는 거였어요. 전화를 걸고 주차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무릎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겨우 자리에 돌아와 눈을 붙이려는데 이번엔 새벽 4시였습니다. 정문 앞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나가보니 술에 잔뜩 취한 남자 하나가 정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안 들렸어요. 그냥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가서 말렸어요. 주민들이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해주셔야 해요. 남자가 저를 획 돌아봤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 저는 한 발짝 물러서며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이 시간에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경비가 감히 나한테? 주변 세대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다봤어요.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15분. 그 15분 동안 저는 술 취한 남자 앞에서 계속 막아서고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잘 몰랐습니다. 경찰이 와서 남자를 데려갔어요. 아파트 단지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경비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퇴근은 6시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1시간 반이었어요.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남자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경비가 감히 나한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를 지키며 살았어요. 가족을 지키고, 현장 동료를 지키고,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새벽 4시에 술 취한 사람 앞에서 후들거리는 다리로 서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을 하다가 눈을 뜬 채로 6시가 됐습니다. 결국 한숨도 못 잔 거였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아침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세상은 멀쩡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하루를 끝내고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있었어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문을 여는 가게들, 뛰어가는 학생들, 횡단보도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피곤한 건지, 서러운 건지, 화가 난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잠깐 망설였어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받았어요. 여보,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해요? 응, 버스 탔어요. 밥은요? 밥은 먹었어요? 경비실에서 컵라면 하나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새벽 2시에 먹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죠? 어제 잠은 좀 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뭔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어요. 현장에서 쓰러질 것 같아도 집에 와서는 괜찮다고 했고 몸이 아파도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는 안 냈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냥 창밖을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그대로 뒀어요. 아내가 눈치챘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웃어본 적 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웃은 적이 있었나? 생각해봤습니다.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당신 출근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요. 퇴근하고 오면 눈빛이 달라요. 말은 안 했는데 나 다 알아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당신 250만 원 벌어오는 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돈보다 당신 웃는 얼굴이 더 보고 싶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말을 이었어요. 나도 일 시작할 거예요. 동네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 받아볼 생각이에요. 당신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 둘이 조금씩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 때문에 일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었어요. 아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우리 둘이 벌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제발 그만둬요. 당신 이러다 쓰러지면 나는 어떡해요? 마지막 그 말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또 흘러갔어요.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공사판에 나가던 날 새벽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났습니다. 무서운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던 때 그때도 아내가 배웅을 해줬어요. 현관문 앞에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은 목소리로 그 사람이 저를 기다려줬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도, 명절에 혼자 제사 지내는 날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제는 자기도 나서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내도 알아챘을 겁니다. 집에 오면 따뜻한 거 해놓을게요. 어서 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매로 슥 닦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버스가 우리 동네 쪽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골목이 보였어요.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온 동네. 아들 녀석이 이 골목에서 자전거를 배웠고 아내가 매일 아침 저 슈퍼에서 두부를 사왔습니다. 이 동네가 좋았어요. 이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돈을 벌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남색 모자를 쓰면서 조금씩 제 이름을 지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강철 김씨가 아니라 그냥 경비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아침보다 가벼웠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골목에 아침 햇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웃은 게 그날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했어요. 평소랑 똑같이 유니폼을 입고 남색 모자를 눌러 쓰고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달랐어요. 뭔가 결심이 선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해서 교대를 마치고 나서 관리사무소로 올라갔어요. 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 그만두려고 합니다. 소장이 서류를 내려놨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요? 지금 인력이 없는데 이러면 곤란하죠. 좀 더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저는 말했어요. 생각은 충분히 했습니다. 사람 구해지는 데까지는 나오겠습니다. 패 끼쳐서 죄송합니다. 소장이 언성을 높였어요. 최소한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당장 어디서 사람을 구해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죄송하다고 굽히고 들어갔을 거예요. 경비실에서 허리 숙이던 버릇이 여기서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람 구해지는 동안은 성실히 나오겠습니다. 소장은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더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와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똑같은 경비실이었어요. 똑같은 의자에 똑같은 모니터. 그런데 느낌이 달랐어요. 끝이 보이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어요. 소장이 경비실로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분 오십니다. 인수인계 준비해 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며칠 동안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정리하고 선반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경비 일지도 빠짐없이 채워뒀어요. 다음에 올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시작했으면 했습니다. 저처럼 맨땅에 헤딩하지 않아도 되게 마지막 근무날이 왔어요. 새로 오신 분은 60대 초반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저처럼 뭔가에 쫓겨서 온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인수인계를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여기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흘려듣는 연습을 해야 버텨요. 박 씨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못 지켰지만 이 사람은 지킬 수 있기를 바랐어요. 새로운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실 문을 나섰어요. 남색 모자를 벗어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처음 이 모자를 봤던 날 아내가 챙을 매만져 주던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실 경비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경비실에서 묵묵히 아파트를 지키고 계십니다. 밤잠 설쳐가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분들의 인내심과 책임감은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깊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라는 사람에게는 그 옷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새로 짓고 망가진 걸 고치며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저에게 견디고 감정을 사겨야 하는 경비의 업무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옷이었습니다. 어떤 일은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정답이라는 걸 뼈저리게 배운 셈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어요. 나 요양보호사 교육 신청했어요. 당신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을 쉬었어요. 산책도 하고, 아내 장 보는 것도 따라다니고, 별거 아닌 일상인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구청 게시판을 보다가 눈에 띄는 공고가 하나 있었어요. 시니어 일자리 모집, 만 60세 이상 기술 보유자 우대, 독거노인 가정 방문 수리 봉사, 월 소정 활동비 지급. 저는 한참을 서서 그 공고를 봤습니다. 수리.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어요. 못 받고 벽 세우고 고치고,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손에 익힌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바로 신청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건설 현장 경력이 40년이세요? 저희가 모시고 싶었던 분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 첫 현장 배정이 났어요. 강서구 쪽 단독주택에 사시는 75살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수도꼭지가 오래돼서 물이 새고 있다는 거였어요. 찾아가 보니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화분이 가득했고 대문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배를 눌렀더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부엌 수도꼭지를 봤습니다. 오래된 제품이었는데 패킹이 닳아서 물이 똑똑 새고 있었어요. 공구함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패킹을 교체하고 꼭지를 다시 조이는데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물을 틀어봤습니다. 새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머, 고쳤네. 이게 몇 달째 저러고 있었는데 아들한테 얘기해도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고. 저는 공구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앞으로 또 불편한 거 생기면 연락하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선생님.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경비실에서는 그냥 경비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호칭인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공구함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마당을 나오는데 할머니가 따라 나오셨어요. 대문 앞까지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또 와요, 선생님. 내가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데 발이 가벼웠습니다. 활동비는 경비원 월급의 절반도 안 됐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버스를 타고 돌아오며 깨달았습니다. 경비실에서 나올 때는 항상 뭔가를 잃고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서 나올 때는 뭔가를 돌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알았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할머니 앞에서는 기술을 가진 사람,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손을 꼭 잡아줬다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게 당신이에요. 오늘 보니까 당신 얼굴이 돌아왔네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시니어 수리공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마치고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둘이 버는 돈을 합치면 경비원 월급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녁마다 같이 밥을 먹어요. 아내가 오늘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지 얘기하고 저는 오늘 어느 집 보일러를 고쳤는지 얘기합니다. 별거 아닌 대화인데 식탁이 따뜻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다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남자고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강한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강한 건 나를 나로 불러주는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노후의 진짜 자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 곁에서 저는 다시 김수길이 됐어요. 강철 김씨.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공고함을 들고 나섭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줬길. 내 품에 처음 안긴 이 작은 생명이 제 투박한 손이 아기에게 해가 될까봐 손을 벌벌 떨며 울었습니다. 그날 다짐했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평생 비단길만 걷게 해주겠다고요.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내 아들. 그 아이의 성공을 위해 평생 일군 공장과 집 총 10억 원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가 뭘 아느냐는 차가운 비수와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자식은 제 노후의 기둥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모든 걸 앗아간 손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이 뼈아픈 교훈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평생 기계 옆에서 살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한 지 올해로 딱 35년이 됐습니다. 28배 빌린 돈 8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고 선반 2대, 낡은 공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직원도 없었습니다. 혼자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11시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엔 공장 안이 밖보다 더 추웠습니다. 입김이 나왔습니다. 손이 곱아서 공구를 제대로 못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고 먹여 살려야 할 아내가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공장 일이라는 게 깨끗한 일이 아닙니다. 기계를 돌리면 쇳가루가 공중에 날립니다. 그게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갑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세수를 하면 수건이 까맣게 됩니다. 손바닥 주름 사이사이에 기름이 끼어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명절에 처갓집에 가면 장인어른이 제 손을 보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 손이 영 일꾼 손이여. 그 말이 칭찬인지 핀잔인지 몰랐지만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공장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나서 직원을 1명 뽑았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3명이 됐습니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래처도 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납품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수백만 원씩 나갔고 원자재 값은 매년 올랐습니다. 직원 월급은 밀리면 안 됐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내가 굶어도 직원 월급은 제 날짜에 줬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사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저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했습니다. 아들 이름은 준혁이입니다. 공장을 차린 이듬해에 태어났습니다. 준혁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병원에도 못 갔습니다. 납품 마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내한테 미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게 그 중에서도 제일 미안합니다. 퇴근하고 병원에 갔을 때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이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공장 나가는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먹고 살려고 나갔는데 그날부터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준혁이가 또래보다 이해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들고 오면 윗줄에 높은 점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험지를 공장 사무실 벽에 붙여놨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오면 꼭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도 1등 했어요. 사장님들이 웃으며 잘 키웠다고 하면 그날은 기름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제가 오히려 잘하고 말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아들은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부자가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엇갈리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IMF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래처 3곳이 한꺼번에 부도가 났습니다. 받아야 할 어음이 한꺼번에 막혔습니다. 그 겨울에 직원 2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직원들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겨울에 아내랑 둘이 앉아서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성적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교 3등이었습니다. 아내가 준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성적표 하나가 그 겨울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아들이 잘 크고 있다는 것 하나가 제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공장이 기울어도, 몸이 힘들어도, 통장이 바닥을 보여도 준혁이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먼저였습니다. 준혁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명문 공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는 공장 문을 일찍 닫고 직원들한테 삼겹살을 샀습니다. 소주를 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쑥스러워서 고기 굽는 연기 탓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잠든 준혁이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기름 냄새 맡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 하나에 35년 가까이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에선 항상 매캐한 기름 냄새가 났지만 아들 입에선 항상 영어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기였습니다. 준혁이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미국에서 공부 더 하고 싶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유학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항공료에 학비에 생활비까지 대충 계산해도 1년에 4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2년이면 8천만 원입니다. 거기다 이것저것 보태면 1억은 훌쩍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공장 사정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기계 한 대를 새로 들여야 할 시기였고 직원 인건비도 매년 오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유학비를 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랑 밤새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감당이 되겠어? 준혁이가 원하는 거잖아요. 공대 나오고 미국 석사까지 하면 어디 가서도 대접받아요. 이 기회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요. 아내는 처음부터 보내주자는 쪽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돈 때문에 기회를 막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전부 해약하고 아내 보험도 하나 깼습니다. 그렇게 유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준혁이를 공항에 데려다 주던 날 아들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저 혼자 뒤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아들은 한번 뒤를 돌아보더니 손을 흔들고 들어갔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없이 창밖만 봤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준혁이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고 간 교재 몇 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준혁이가 미국에 있는 2년 동안
저와 아내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외식을 줄였습니다. 명절에 친척들 모임도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괜히 밥값 나올까 봐서요. 아내 옷도 그 2년간 한 벌도 못 사줬습니다. 아내가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쇼윈도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는 걸 봤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점퍼 하나를 10년째 입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이 새 거 사시라고 할 때마다 이게 편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매달 준혁이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면 잔고가 확 줄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쓰렸지만 이상하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걸 버텨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준혁이한테는 내색을 안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항상 똑같이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그 말 뒤에 숨긴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준혁이는 몰랐을 겁니다. 어떤 달은 거래처 결제가 늦어져서 직원 월급날이 아슬아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준혁이 생활비는 먼저 보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혼자 공장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괜히 허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자에 생활비에 공장 운영비에 숫자가 맞질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논문 주제 잘 잡았다고. 그 문자 하나에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러면 됐다 싶었습니다. 2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준혁이는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아들이 예전보다 훨씬 듬직해 보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나오는 걸 보니 영어가 물 흐르듯 나왔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공과대학 나오고 미국 석사까지 했으니 어디서든 모셔가려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몇 군데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제 날개를 펼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준혁이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저 취직 안 할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 준혁이가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된 시장 분석 자료, 그래프, 숫자들, 해외 사례들 30분 넘게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절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IT 기반의 제조업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중소 제조업체들의 해외 판로를 연결하는 디지털 중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분야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공장들이 해외 바이어를 못 만나서 좋은 기술이 묻히고 있잖아요. 제가 그 연결고리가 되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취직을 먼저 하고 경험을 쌓아서 하면 안 되겠냐? 아버지,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이 시장은 지금 잡아야 해요. 3년만 지나도 늦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반박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모르는 세상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2년을 보내고 저 혼자 이해도 못하는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맞겠냐 싶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눅이 그대로 믿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그때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귀국하고 2달쯤 지났을 때쯤 사업 얘기가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한 뭉치 들고 사업계획서라고 했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표지에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봤는데 그래프의 숫자에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준혁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습니다. 1년 안에 투자를 유치하고
3년 안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무실을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강남이라고 했습니다. 강남은 왜? 투자자들을 만나려면 강남이어야 해요. 거기 아니면 아무도 안 믿어요. 사업은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보증금에 인테리어의 초기 운영비까지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3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준혁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준혁이가 돌아간 뒤에 아내랑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3억이래. 공장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긴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머리가 어떤 머린데요? 유학까지 갔다 온 애예요. 그 애가 2년 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믿어야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3억이면 공장 돌아가는데 필요한 운영 자금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공장에 앉아서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공장 부지 시세가 당시 6억 정도였습니다. 담보로 잡으면 3억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32평짜리였습니다. 그것까지 담보로 잡으면 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숫자는 됐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공장 부지는 제가 35년을 일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기계를 돌리고 그 땅에서 직원들 월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왠지 발밑을 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읽었나? 준혁이 잘 되라고 읽어온 거 아닌가? 아들이 써달라는데 못 써준다는 게 말이 되나? 며칠 후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해주겠다. 대신 꼭 잘해야 한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 말이 며칠간의 고민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혁이도 같이 갔습니다. 공장 부지와 아파트를 담보로 3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손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갚을게요. 효도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닿는 순간 묘한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은행 창구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 끝나고 은행 문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새로운 짐을 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1년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믿는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됐어. 해줬어. 아내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잘하겠지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한참 봤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평생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일한 건 이 아이한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날 밤 저를 재워줬습니다. 돈을 건네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사무실 다 됐어요. 한번 오실래요?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약속날 아침에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장롱에서 명절 때나 꺼내 입는 베이지색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뭐 그렇게 차려입어. 강남 가는데 너무 허름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고치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리니
빌딩들이 질비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다들 옷도 반듯하고 걸음도 빨랐습니다. 저는 강남을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래처 미팅이 가끔 있었지만 그것도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왠지 제가 이 동네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괜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준혁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10층짜리 반듯한 빌딩이 나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바닥이 대리석이고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리니 복도 끝에 준혁이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니 통유리로 된 넓은 공간에 책상이 10개는 넘게 놓여 있고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큰 모니터가 걸려 있고 숫자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도 따로 있었습니다. 유리벽 안으로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준혁이가 회의실로 안내하며 직원 한 명을 불러 커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젊은 직원이 쟁반에 커피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면서 이게 다 준혁이가 만든 공간이라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준혁이가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미팅이 몇 건 잡혀 있다고 다음 달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절반도 못 알아들었지만 준혁이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 직원들이랑 단골 순댓국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한턱 냈습니다. 소주잔을 들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강남에서 큰 사업해. 직원도 여럿 두고 빌딩 7층에 사무실이야. 내가 잘 키웠지. 직원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축하한다고 사장님 복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소주가 유난히 달았습니다. 며칠 후엔 오래된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들 자식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미국 석사 마치고 지금 강남에서 사업하고 있어. IT 쪽인데 뭐나는 잘 모르지만 규모가 꽤 돼. 친구들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어깨를 펴게 했습니다. 평생 기름때 묻은 손으로 살아온 사람이 강남 사장님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고 나서 한동안 준혁이한테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잘 되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6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에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살짝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사실 지금 큰 계약 하나가 마무리 단계인데요. 잔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5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이번 계약 따내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잔금이 왜 부족해? 계약 규모가 생각보다 커졌어요. 좋은 거예요, 아버지. 이번 거 되면 투자자들도 본격적으로 붙어요. 딱 이번 한 번만요. 딱 이번 한 번만.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계약이 된다는데 5천이면 못해줄 것도 없다 싶었습니다. 공장 운영 자금에서 빼면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됐습니다. 알았다. 보내줄게. 아버지, 감사해요. 진짜 이번 한 번만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계약이 진짜 되는 거겠죠? 그러겠지. 준혁이가 괜히 그러겠어. 그렇게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계약 얘기가 없었습니다. 준혁이한테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아직 진행 중이에요. 곧 돼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찜찜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 때 이번엔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어요. 근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본금 증빙을 해야 하거든요. 2억만 더 있으면 지원금을 3억을 받을 수 있어요. 2억이라는 숫자에 등이 서늘했습니다. 2억이? 준혁아, 그게 지금 갑자기 되는 소리냐? 아버지, 이건 진짜 기회예요. 정부 지원이잖아요. 안전한 거예요. 2억 넣으면 3억이 나와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말이 왠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선뜻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좀 생각해보자. 전화를 끊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2억이면 공장 운영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는 돈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원자재 대금, 기계 유지비. 공장을 돌리려면 항상 어느 정도 돈이 돌아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이번엔 아내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좀 크지 않아요? 나도 그래. 근데 정부 지원이라는데 거짓말이겠어? 준혁이가 거짓말을 할 애는 아니죠. 근데 그래도 아내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결국 준혁이한테 전화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이메일로 서류가 왔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안내문 같은 게 있었고 신청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꼼꼼히 볼 능력이 안 됐습니다. 한자 섞인 행정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준혁이 통장으로 2억을 보냈습니다. 공장 운영 자금을 털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단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공장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소리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계약 잔금이 부족하다더니 계약은 어떻게 됐지? 정부 지원금은 언제 들어온다는 거지? 왜 항상 급하게 연락이 오는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야. 준혁이가 2년을 준비한 아이야. 미국까지 다녀온 아이야. 내가 못 믿으면 누가 믿어? 그렇게 의심을 덮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3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어려운 상황? 투자자 한 명이 갑자기 빠졌어요. 그쪽에서 채워주기로 한 금액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 5천만 원만 더 해주시면 제가 이 고비만 넘기면 돼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투자자가 빠졌다. 고비를 넘겨야 한다. 처음 전화랑 달랐습니다. 처음엔 기회라고 했는데 이번엔 위기라고 했습니다. 준혁아,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 알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처음에도 한 번만이라고 했습니다. 2번째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끊어버릴까 싶었습니다. 안 된다고 해버릴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가 조용히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알았다.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이번엔 공장 기계 유지 보수비로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한참을 공장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때가 35년치로 박혀있는 바닥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때도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믿어보자고, 아들이니까 믿어보자고 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공장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저한테 준혁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말 못할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돈을 보내고 나서 열흘이 지나도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어가니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연결이 됐습니다. 응, 아버지.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반갑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야, 열흘 동안 연락이 왜 없어? 잘 되고 있는 거야? 네, 잘 되고 있어요. 바빠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기가 어색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준혁이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 무슨 이상해요? 그냥 뭔가 달라. 예전 같지 않아. 아내가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해도 아예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너무 바쁜 건 아닐까?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공장을 직원한테 맡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여전히 안 받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빌딩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좀 무거웠습니다.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복도에서부터 사무실 안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보드 소리, 전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그런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서니 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임대료 미납 고지서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건물 관리인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이 사무실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관리인이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2달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며칠 전부터 직원들도 안 보이던데요. 2달째 임대료. 직원들도 안 보인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복도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요? 왜긴 왜야? 지금 사무실 앞에 와 있어. 임대료 미납 고지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와. 지금 당장 나와. 1시간쯤 후에 준혁이가 나타났습니다. 수트가 아니었습니다.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명해봐. 준혁이가 고개를 숙인 채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생각대로 안 풀렸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다 빠졌다고 했습니다. 기술 개발도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말을 들으면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준 돈은 다 어디 갔어? 준혁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물어보는 거잖아. 다 어디 갔냐고.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 월급 주고. 그게 다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준혁이는 사업 초반부터 주식 투자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업 자금을 불리려고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업 자금을 불린다고. 내가 공장 담보 잡아서 만들어준 돈으로 주식을 했다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수익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그 손실을 메꾸려고 또 넣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듣고 있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쇳가루 마시며 번 돈이 주식판에 들어갔다가 사라진 겁니다.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준 돈이 주식으로 다 들어간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 월급도 줬어요. 근데 상당 부분이라는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습니다. 떨리는 게 보이기 싫었습니다. 기술 실체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초기에 외주를 맡겼던 개발사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고 그 이후로 사업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현기증이 났습니다. 강남 빌딩 7층 사무실, 남색 수트 입은 아들, 실시간으로 움직이던 모니터 화면, 그게 다 껍데기였다는 겁니다. 내가 직원들한테 자랑하던 그 사무실이,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펴게 했던 그 공간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카페 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터져 나왔습니다. 너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 내가 뭘 믿고 살았는데? 35년을 뭘 믿고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도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뭘 안다고. 35년 동안 쇳가루 마시며 일한 아버지가 뭘 모른다는 건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준혁이가 테이블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날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강남 카페에서 돌아온 날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누우면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유학자금, 아들의 추가빚 외에도 공장을 돌리기 위해 급하게 빌린 사채와 밀린 원자재 대금,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체 이자까지 합치니 어느새 10억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준혁이한테 몇 번 더 전화를 했습니다. 가끔은 받았고 가끔은 안 받았습니다. 받아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갚겠다는 말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장에 출근하니 직원 하나가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좀 보세요. 공장 입구 철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철문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기계 앞에 서 있어도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공장 부지와 아파트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된 이상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옆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뒷목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공장 바닥이었습니다.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혈압을 재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고 혈압이 19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입원을 해야 한다고, 고혈압성 위기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허탈했습니다. 35년을 버텼는데 몸까지 이러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이 그때 제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 날짜가 잡혔습니다. 공장 기계들이 먼저 처분됐습니다. 35년 된 선반, 밀링머신, 측정 장비들 하나하나 다 이름을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트럭이 와서 기계들을 실어갔습니다. 저는 공장 한쪽에 서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도 안 질렀습니다. 그냥 서서 봤습니다. 직원 한 명이 옆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들어가 계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기계가 트럭에 실리고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공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치 기름때가 박힌 바닥이었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빈 공장 바닥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 말이 아들의 배신보다 더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가 자책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파트도 결국 넘어갔습니다. 이사날 짐을 싸면서 아내가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밖을 봤습니다. 여기서 준혁이 학교 다녀오는 거 맨날 봤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그 즈음에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병원을 꾸준히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병원비도 부담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에 약을 손에 올려놓고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이 맞나 싶었습니다. 28대 8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5년을 버텨온 사람이 약봉지를 세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입니다.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이 보입니다. 햇빛이 하루에 2시간도 안 들어옵니다. 이사 오던 날 아내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져온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바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시험을 봤습니다. 한 번에 붙었습니다. 지금은 근처 요양원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도 밥을 차립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항상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 이 나이에 이러고 있어야 하는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요. 저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서는 야간 경비입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가끔 멍해집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앉아있던 게 생각납니다. 그때는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밤새 경비를 서고 집에 오면 아내는 이미 출근하고 없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길게 느껴집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압약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뒷목이 당깁니다. 그래도 경비 일은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준혁이 얘기를 꺼내야겠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한동안
준혁이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살아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믿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넉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탑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있냐고 물어야 하는지, 어디 있냐고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욕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못 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경비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을 보면서 저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편할까 싶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문자를 지금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가끔 꺼내서 봅니다.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아직도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건 저 같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들을 믿었던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니까, 내가 유학까지 보낸 아이니까 그 아이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 그 의심을 덮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자식은 내 노후의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가는 손님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식 믿고 전부를 걸면 안 됩니다. 그게 이 나이에 월세방에서 혈압약을 먹으며 제가 배운 것입니다. 너무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지막 보루까지 내어주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아내는 새벽에 나갔습니다. 저는 혈압약을 한 알 삼키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